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제 9개 분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놀이 심리 재활 영역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이제 온 내용들은 놀이 심리 재활이라고 하는 게 약간 생소하잖아요. 저희가 자주 듣던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고 발달 재활 서비스 자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래 궁극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 중앙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뭐 혼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심리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놀이심리 재활 자격 취득 과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조금 더 제가 약간 구조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 이 놀이심리 재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놀이심리 재활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뭐 특별히 적으실 건 없고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수업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익숙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담과 저희가 이제 오늘 하게 된 놀이심리 재활, 다른 말로 우리가 놀이치료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놀이치료인데 치료라는 거를 법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만 치료이고 다른 것들을 치료라고 법적으로 쓸 수 없는데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재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놀이심리재활이라는 용어로 바꾼 건데 실제로는 놀이치료가 실제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놀이치료라고 하는 게 상담하고는 뭐가 다르지? 그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거 애들 그냥 같이 놀아주면 좋죠.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놀이 치료는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저는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자격증이 나도 한번 따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걸 우선 먼저 하고 원래 이걸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엄마는 베트남이시고요. 이제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얘를 두고서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가 놀이 치료를 받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보시면은요. 오늘도 할머니 손을 붙잡고 놀이치료를 받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야, 너 치과 언제 했어? 뭐? 방금 전이지. 너 그때 저 계속 시작했어. 안 되겠다. 이빨을 다 뽑아야겠어. 이제 다 뽑아야 돼? 네. 겉으로 보기엔 밝아 보였던 유진이. 우리가 무슨 일을 가지고 핀잔을 준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이런 태우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화를 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자기 놀이에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불화로 희생양이 된 아이. 누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작은 누가 하는 거야? 친구. 왜냐하면 베트남에 버려서 기분이 안 좋고 너무 예쁘고 그래. 나쁜 사람은 없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기분이 좋았어. 제 소원은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그리고 애들이 놀리지 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유진이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아동이 놀이 장면과 면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 두 장면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아동의 마음을 탐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놀이와 상담 중에서 이 면담 내용 중에서 아이의 정서가가 어떤 거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놀이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왜요? 놀이에는 내가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얘 뽀로로가 이빨을 안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벌을 심하게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벌을 심하게 받아야 돼요? 이빨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벌을 심하게 받아야 돼요. 즉 그 대상이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즉 놀이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야 하는 것. 근데 안 했어. 그거에 대한 어떤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의 마음을 투사해서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의 정화가 됐다라고 느낄까요? 네, 놀이에서 더 많이 느껴요. 물론 상담을 해도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지는데요. 아이들을 상담해서 난 엄마가 미워요 라고 하지만 그 정서를 그대로 욱해서 표현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정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인들도 그렇거든요. 성인들도 내가 너무너무 열을 받으면 자기 마음 잠깐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피해야 돼요. 피해서 일단 나를 진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진정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큰 문제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린 뭐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자제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서가 올라오면 우리 이걸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표현해요? 보통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은 짜증을 내요. 근데 짜증을 내면 우리는 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을 내니? 너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데리고 가게 이런 기관으로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가 짜증을 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이고 이 놀이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내가 아니라 얘야 라고 해서 투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르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만화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뽀로로, 뭐 폴리,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만화의 아이들은 다 개구쟁이에요. 왜 개구쟁이일까요? 아이들이 자기를 훨씬 더 투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이래. 그래서 훨씬 더 몰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얘도 이렇지만 이 놀이에 오면 엄마가 아니잖아. 내 생활 족족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투사해서 얘가 나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훨씬 더 자기 마음을 투사해서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리를 두게 되면 뭐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 조금 더 이 전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제공해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놀이치료라고 하는 부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훈련된 놀이치료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걸 돕기 위해서 놀이의 치료적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첫 번째는 이 아동의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뭐지? 라는 거예요. 자, 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이 뭘까요? 이 아동은 엄마에게 버려진 거에 대한 엄마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버려진 자신이 뭔가가 되게 부적절감을 되게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이게 혹시 나의 잘못인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느낄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역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다르잖아요. 너 되게 마음에 안 됐다
라고 하는 것과 전체 역동을 돌아가는 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 이제 다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발달 정신병리라는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이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크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는데 왜? 저 그냥 기침하는 건데요? 그래요? 기침약 주지 않죠. 원인을 밝혀내요. 왜 원인을 밝혀내요? 원인을 밝혀내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에게 치료가 달라져요. 약이 달라져요. 코로나로 인한 약과 독감으로 인한 약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동과 관련이 되어져서도 이 아동이 우울한지 불안한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애착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어떻게 놀이를 치료적으로 이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놀이치료 과정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이 그냥 놀아주신 것 같지만 그냥 놀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냐면 아이한테 반응을 하냐면은 얘가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그거 무슨 노래야? 이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흔한 대화예요. 근데 보통 상담자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네, 오늘 기분 정말 좋아요. 야, 오늘 너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네, 저희 오늘 할머니 집에 가요. 라고 하면서 뭐 해요? 너 할머니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 마음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결과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배우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놀이치료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화가 아니라 이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부분들이 놀이치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대인관계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 이거 혼자 놀면 되죠. 혼자 놀면 될까요?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과 놀이치료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 이 랜드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놀이치료를 배우면 아동중심 놀이치료라는 걸 배우는데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이제 창시하고, 아동중심 놀이치료에 대한 대부분의 책을 쓰신 분이 요 랜드리스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놀이치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이 치료사 간의 역동적인 대인관계다. 그래서 치료자는 뭘 도와줘야 되느냐. 아동이 자기 안의 감정, 사고, 경험, 행동들을 잘 표현을 하고 그걸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계 가운데서 놀이감과 시설, 즉 여기서 시설은 이제 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선별해서 제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매체로서 놀이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적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간중심 상담을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인간중심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성장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면 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면 상담자는 그러한 수용감을 제공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신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도록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놀이 가운데서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놀이 가운데서 자기 안에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이제 걸리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내서 자기 안에서의 그런 내적인 힘을 이렇게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사고와 경험과 행동 등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놀아주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치료라고 하는 거는 놀이와 치료가 합쳐진 부분이죠. 그래서 놀이치료여서 놀이를 이용한 심리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담이면은 놀이를 이용한 상담 혹은
놀이 상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놀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은 이제 요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 만화거든요. 만화의 장면인데 여러분이 한 번만 잠깐만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토이스토리 2의 장면이에요. 보시면은요. 이게 뭐야? 그들로서 감당하지 못할 이 앞에서 두려움에 따른 정신의 무덤에 어제의 그 아픔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디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있는 손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던 열 번을 넘어져도 11번이 일어나던 그들이 처음으로 장면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무엇이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았을까? 그 시절 그 장면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보면 저와 같은 기분이 들게 될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놀이에서 보면 악당이 어떠냐면 여러분 아이들 만화에서의 악당은 어때요? 대체로 좀 멍청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만화에 나오는 그 악당들은 약간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노련한 것 같은데 되게 정말 왜 저런 거를 준비를 안 했다고 이러면서 되게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동이 여기가 이제 모든 영상에 있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이 등급에서 이 장면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아이들이 보기에는 약간 되게 몰입해서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나마 만화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이 영상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얘네들에만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켰지만 만약 영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트라우마 같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이 이제 그런 장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장면에 있다라고 하면 되게 트라우마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아동의 놀이는 때로는 이래요. 제 아이들은 자기가 평소에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아이도 그렇지만 이빨을 다 뽑아 버려야겠어.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그 성인들의 분노가 자기에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혼내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실제 장면이 아이들이 자기 상상 가운데 더 커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상상 가운데 자기의 죄책감과 두려움 섞이면서 무지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묘사할 때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그거가 되어졌을 때 압도가 되어질 수 있어서 그거에 압도가 되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적당한 놀이의 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놀이치료를 여러분이 하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놀이를 하다 보면 맞아 얘가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에 대한 되게 서운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 장난감을 꼭 빼놔요. 빼놔서 얘가 그런 두려움들을 좀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이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로 인해서 되게 압도가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놀이니까 안전하겠지. 놀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영상이잖아요. 영상인데도 압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놀이도 아이들이 그에 몰입하다 보면 압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에서는 적정하게 이 아이가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필요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포나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심리치료 장면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애착과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화예요. 예, 포나기가 이제 자기 자녀가 되게 배트맨 놀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배트맨 놀이를 좋아하는데 늘 엄마의 앞치마를 목에 두르고 배트맨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같지 않잖아요. 야, 저 앞치마가 뭐라고 저걸로 배트맨 놀이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아들에게 출장 갔다
동안 오면서 실제 배트맨 복장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야, 이제 너 진짜 배트맨 복장을 입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이가 신나갖고 그 복장을 입고 딱 입고서 거울 속에 자신을 봤는데 애가 어땠냐면 엉엉 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힘센 배트맨이 아니라 뭐 파워가 있는 배트맨이 아니라 완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때? 얘가 벗어 던지면서 아빠한테 치우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 아이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어깨에 두르고 배트맨 놀이를 했어요. 즉 이게 놀이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걸로 적절하게 각색이 되어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현실에 내가 압도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놀이를 그냥 놀아주면 되죠. 치료적으로 놀아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여서 이런 식으로 놀이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잘 탐색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 치료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 얘기한 놀이 심리 재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재활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되게 많으실 텐데 굳이 발달 재활만 왜 국가 자격증을 줘요?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리사법이 이제 국가에 걸려 있고, 이거와 관련된 되게 많이 이제 기로에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늦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이게 돼요? 라고 하는 거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잠시 먼저 보시면은요. 발달장애 26만 명 시대. 인계 주기별로 발달장애의 현실과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아직 뇌가 발달하는 산재 이전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을 너무 어렵고 병원 대기줄만 치료를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가 치료 가능한 치료 금방 나가고 심각히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던 강정아 씨 아들이 자폐 의심 소견을 받은 건 지난 2017년 4살 때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센터에서 어떤 치료가 잘하고 이런 것도 전혀 치료 계획을 짜는 일도 부모의 일. 4년 동안 들어간 치료비만 1억 원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뭐 3, 4회가 계속 나왔고 하루에 3-4개씩 주 5회를 그렇게 계속 학교 가기 전까지 치료비는 거의 1억 정도 쓴 것 같아요. 빚으로 다 대출을 했던 작년 말 26개월 아들의 발달 지연을 눈치챈 아버지 A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려 대형 병원을 전전했는데 예약부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기 3년 5월이라 1년을 기다려야 정말 해가지고 들어가야 치료비가 한 해에 20만 원이 넘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가는 대학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든다고 하면 사실 저희 월급으로는 하기는 힘듭니다. 해마다 발달장애로 신규 등록한 만 6세의 영유아 수는 지난 2012년 1,400명대에서 작년에는 3,000명 이상으로 근 10년 새 2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치료가 마지막 희망이지만 비용은 보험 실비 처리도 어려워 부모들은 각계 전투를 벌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가급적 살동 이전에 와주셔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병원도 많이 무리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부모님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부모님과 교사가 공유를 해서 전문기관과 빨리 연계되는 지금 그런 어떤 발달 평가 치료 개입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 개입 서비스 구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복지제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가현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적어도 주 20시간은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 언어 치료 받습니다.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놀이 치료 받습니다.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이제 말 그대로 뇌가 발달하는 중에 있잖아요. 뇌가 발달하는 중에 있어서 이거를 빨리 조기 개입해서 다른 쪽으로 시냅스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아동이 조금 더 이 뇌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심화되어지기 전에 조기에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것들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뇌가 한참 발달하는 성장기 장애 아동의 인지나 의사소통이나 적응행동이나 감각운동 등의 이러한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이들의 가족들은 다 아는 것처럼 장애 가족들은 대부분 정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원래 우리가 양육하는데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거의 전쟁이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 아동이 심지어 장애 아동이에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장애 가족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장애 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인 욕구에 적합한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준 게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곳에 가도 거기에는 유능한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럼 유능하다라는 게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이런 교과목들과 이런 실습들을 한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 이 자격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것과 관련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여러분 이제 학부에서 하는 거니까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과목 중에서 14과목 이상, 즉 4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되어져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자체를 우선 보시면은요. 자, 앞서도 이 부분은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한다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가 되어주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조금 더 잘 전문적 훈련을 받고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공 인력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해서 어디에 가든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역별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만이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이 바로 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이라는 법이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 추진 체계와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서 이걸 크게 관장하는 건 보건복지부인데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지만 너무 많은 게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격 관리 업무를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위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자격증이 나올 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자격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여기서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홈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뒤에서도 다시 보여주겠지만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홈페이지가 근데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요 보건복지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자격관리위원회 안에 영역별 분과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9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놀이 심리재활 분과가 우리에 해당하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격 취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학과에 가면은요,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달 재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발달 재활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홈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게 교수님들이 이걸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시는데 여기 보면 인증 기준, 여기 보면 메뉴가 있는데 인증 기준을 누르면 영역별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앞서도 여기는 9개 영역이 있고요. 그 중에 놀이 심리 재활을 치시면 이 놀이 심리 재활과 관련된 자격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약간 편집해서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심리 재활 자격 요건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실습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과 관련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학부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14개 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해 놓으셔서 여러분들 그 발달 재활 거기 딱 치시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로를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 경로를 따라가시면 돼서 이렇게 14개 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 아무거나 14개 과목이 아니고요. 이 14개 과목에는 공통 필수 과목 하나, 공동 선택 과목 하나, 전공 필수 5개 다 들으셔야 되고 전공 선택 중에 7개의 과목을 들어야 돼서 총 요걸로 하면은 14개 과목이고요. 학점으로 하면 42학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동 필수, 이게 어떤 과목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 필수에는 여러분 장애아동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모든 재활 영역에서 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영역 내용이고요. 공동 선택에 10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뭐 아동 발달이든 상담 심리학이든 심리학 개론이든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전공 필수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놀이 심리 재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놀이 심리 재활에서는 놀이 치료가 무엇인지, 발달 정신병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치료 목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진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게 아니죠. 뭐예요? 검사를 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검사 보고서를 보면 아 이게 뭐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걸 갖고서 사례 개념을 알아서 치료 목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진단 및 심리평가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물론 심리평가이자 발달 진단이라고 해서 발달 진단과 관련이 된 심리평가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이제 발달 재활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달 진단과 관련이 된 심리평가 과목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과목이지만 동시에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5개는 필수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이 30개 과목이 있어요. 요거 해서 여러분 뭐 아동 중심 놀이치료, 발달 놀이치료, 뭐 정신분석 놀이치료, 치료놀이,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발달 심리, 아동 사회 정서 발달, 뒤에 인지 발달, 뭐 성격 심리, 임상 심리, 상담 심리, 심리학 개론 이런 거 있거든요.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30개 과목 중에서 7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론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과목을 들으시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게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 이제 그 교과 과정 내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 해당 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이렇게 크게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론과 관련이 돼서는 여러분들이 그 14과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실습은 140시간을 이수하셔야 돼요. 140시간을 이수하셔야 돼서 약간 인턴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실습을 하는데 이 실습은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찰과 관련된 실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1대1 개별 임상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몇 시간 이상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140시간 중에 40시간 이상을 관찰 실습으로 꼭 채워야 되고 40시간 이상은 개별 임상 실습으로 꼭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관찰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애 아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애 아동을 관찰을 해서 그래서 놀이심리 어떻게 치료하는지라는 것을 관찰을 해서 놀이심리 재활술 소양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1대1 개별 실습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날 사례를 직접 여러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개별 실습을 하면 내가 관찰할 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르게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수업 시간에 알려줬잖아.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내가 이론으로 들은 게 내가 실제로 해봐야지만 열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심리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랙티컬 날리지라고 해서 실용 지식이 되게 많이 요구가 돼요.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왜 임상 인턴 과정이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이런 실용적인 지식 내가 실제로 만나봐서 우리 서로 개인차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요 임상 개별 실습인데 이것도 역시 40시간 이상을 요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보면은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중에 이제 관찰 실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관찰 실습과 관련이 되어져서는 여러분들 이게 40시간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교과목이 있어요. 요 교과목이 저희가 만약에 3학정식을 하면 3학정식을 해서 15시간을 해요. 15시간을 하면 여러분에게 최대 39시간이 돼요. 그럼 39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과목을 하나 들으면 40시간 이상 중에서 39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금만 더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가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플러스 더 관찰 실습을 하시면 되어지고요. 앞서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이거거든요. 이 관찰 실습과 관련이 되어져서 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 내용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실습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지면 무슨 대학교 무슨 센터 무슨 실습실이라고 기관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담당자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뒤에 내용이 뒤에 여러분들이 두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가 관찰 실습 확인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요거를 이제 완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저 무슨 과목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내가 뭐 어떤 과목 들었어요? 하는 거 떼면 나오잖아요. 근데 실습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사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실습을 했고 하면서 여기다가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 실습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이 140시간이 있는데요. 140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제가 권하는 거는 기관 현장 관찰 실습을 22시간 정도는 더 하셔야지 돼요. 이게 140시간을 다 채우려면 저희가 뒤에 가서도 다시 하겠지만 140시간 중에서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으로 39시간을 채워요. 그리고 그래서 140시간에서 빼기 39를 해요. 또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과목 뒤에 또 그 39시간을 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78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78시간 중에서 일부는 놀이치료 실습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 따로 실습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빼면 나머지는 요 기관 현장 실습을 적어도 여러분들 22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권하는 거는 현장에 익숙해지시려면 그 기관에서 인턴을 하시거나 이래서 조금 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관 현장 실습 22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학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습인데요. 1대1 개별 인상 실습을 40시간 이상 하셔야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임상 실습 확인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으셔서 제출하시고 사인 받아서 이거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이 안에 이거를 하시려면 뭐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1대1 개별 임상 실습을 적어도 2사례 이상은 하셔야 돼요. 한 아이만 내가 나머지 다 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2사례를 해야 되고 한 사례당 적어도 10회기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10회기 이상 가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럼 요즘 부모님들 정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드랍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부터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머니 적어도 10회기 이상을 꼭 참석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서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그냥 조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0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가 최소 2사례 이상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동일하게 무슨 대학교 아니면 무슨 센터 무슨 실습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관명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하신 분이 이거 관련된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론을 채우고 어떤 식으로 실습을 채우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대부분 이론은 학교 교과목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고요.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찰 실습과 개별 실습이 있는데 1대1 관찰 실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수업 내용 플러스 기관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 1대1 개별 실습은 2사례 이상 10회기 이상 된 사례를 하면 보통은 저희가 한 사례당 우리가 보통 이 발달 재활은 30분 정도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그럼 30분 이상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30분 기준으로 하거든요. 30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실습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검사와 관련된 발달 진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부모 상담을 했어요. 끝나고 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하고 따로 부모 교육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따로 여러분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카운트를 하면 실제로 내가 한 사례를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통은 제가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조금 정말 이렇게 경미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오는 경우는 어떠냐면 낯가림이 아주 심한 아이 아니면 행동 문제가 아주 심해서 근데 얘가 발달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부모님들이 보통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와 그런 애들이 보통 오거든요. 그러면은 10회기 갖고는 되게 짧아요. 보통은 한 20회기는 해야지 여러분도 얘가 변화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부모님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가 12회기를 하면 3달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24회기를 하면 보통 6달을 해요. 근데 그 정도를 해야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진짜로 놀이 가운데 아이가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간을 갖고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저희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놀이 심리 재활 영역과 관련이 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격증을 따고 나면
진로는 어떤 진로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요 놀이심리재활과 관련이 돼서 소아정신과, 소아과에서도 정말 많이 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이치료를 하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하세요.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발달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된 바우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를 하십니다. 바우처라는 건 어떤 센터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게 아마 청소년이나 성인 상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그 바우처가 있으면 10회 동안은 뭐 2만 원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발달재활 바우처도 요거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얘는 발달재활 바우처와 관련이 돼서 자격이 되어집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발달재활 바우처에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관은 다 놀이치료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다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보통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치료사를 뽑을 때 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격증을 뽑는 기관으로 선생님 가시면 되는데 모든 기관이 다 뽑아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수요가 그런 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네, 놀이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연령 치료사의 연령 제한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아마 그런 치료사와 관련이 된 부분들은 연령 제한은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상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령 제한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업들은 다 여러분들이 의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여기 갔는데 별로야. 그럼 내가 저 이비인후과 갈 수 있잖아요. 뭐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는 선생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대학 레벨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되게 다양한 학과와 다양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대인관계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똑똑하지만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그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요. 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되어져서 정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머님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을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꼭 나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 부분과 관련된 전문성과 나에게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어떤 거요? 아이 연령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 세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 몇 세까지 할 수 있느냐? 정년. 정년은 원래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규정된 건 없고요. 규정된 건 없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을 채용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나중에 선생님이 기관을 하시면 정년이 없죠. 선생님이 기관을 운영하시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시면 기관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 실습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실습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말만 해서 실습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이게 원래는 한 주에 왕창 몰아서 못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채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주말에 안 하지 않아요? 아니요. 반대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물론 이제 국가 기관들은 주말에 안 하는데요. 국가 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들은 요즘 아이들이 주중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일이 가장 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입니다. 프라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대부분 해서요. 네. 크게 토요일 날 실습 가는 것들은 무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인 광고를 봤는데 네. 그런 재활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곳에서 실습하는 건 인정이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네. 장애아보육센터에서 이제 지금 장애아보육 관련한 그 보육교사 관련 결정을 하잖아요. 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래서 장면에서 왜냐하면 그 보육과 치료는 다르거든요. 보육과 치료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라도 실제로는 거기 내에서 따로 마련된 놀이치료실에서 실습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놀이치료실이 있으면.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한 거 혹은 교육한 거하고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육과 치료는 다르니까요. 보통 지금 장면이 지금 놀이심리재활 그 장면이 어디 쪽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면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네네네.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교수님도 올려놓으셨지만 대부분은 이제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하는 게 대부분 이제 소아정신과. 그 다음에 뭐 보통 여러분 심리센터들, 뭐 아동상담 연구소들. 여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계신 것처럼, 김정남 교수님 계신 것처럼, 이런 기관들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도 합니다. 복지관에서도 놀이치료를 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근데 놀이치료를 하는 복지관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복지관은 수당이 너무 작아서 치료사들이 거기에 오래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그래서 대부분 다 1년 있고 다 점프를 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복지관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너무 수당이 적잖아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8,000원 벌려고 저희가 1시간에 일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되게 작아서 잘 안 가게 돼서 복지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개별 사설 센터들이 많고요. 지금은 소아과가 한참 이거를 막 개선해서 하시는 때라서 소아과에도 많이, 근데 소아과가 아니라 그 옆에 발달센터 혹은 심리발달센터 아니면 발달재활센터라고 이름을 내세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따로 내셔야지만 되거든요. 아니면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시기 때문에 따로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로 치시면은 많이 올라오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회나 뭐 아니면 여러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놀이치료사 아니면 구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도 취직이 가능한가요?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하나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입소문이 나요. 저 선생님 되게 좋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소문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한번 너 가봐. 약간 이제 그분들끼리의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연령이나 뭐 이런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저 선생님 진짜 우리 아이한테 되게 정성껏 해주셔. 그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네. 이건 이미 취업이 된 상태로 입소문이 나는 거고 제가 네. 취업을 하려고 가면 네네. 그 기관에서 저를 채용해 줘야 되잖아요. 네. 아까 뭐 연령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이 자격 요건 하나 가지고도 가서 네. 저 취업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도. 보통은 추천을 하죠. 이분 되게 잘하세요. 추천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아름아름 부탁을 하세요. 혹시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기 놀이치료사 구하는데 혹시 누가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놀이치료사를 구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구하는 데가 정말 많고요. 취직이 안 된다라기보단 내가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난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하는 게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말고 명지대에 보면 대부분 상담자들이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명지대학원에 가면 명지대학교 그 슈퍼비전 그룹에 있는 멤버들 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이슈가 더 크지. 취직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쉬시는 경우는 봤어도 저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놀이치료 강사를 실습하고 놀이치료 슈퍼비전 온라인을 듣고 그래서 그게 39시간씩 아니요. 놀이치료 실습과 실습 과목은 꼭 대면이어야 돼요. 네, 아마 그래서 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하시는 거는 약간 플리티드 러닝처럼 그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강의 일부 들어야 되면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아이들 영상을 제가 온라인 강의보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져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에서 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픈 가능한 거, 그냥 교육적인 내용들은 온라인 강의로 되어지고 아마 이 관찰과 관련된 내용들, 임상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매주는 아니고 일부 수업만 대면으로 와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앞에 한 2-3주 빼고는 계속 실습이지 대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몰아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럼 대면으로 만약에 한다면 보통 주말로. 네네네네. 교수님 그때 얘기하신 건 주말이셨어요. 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센터 운영이잖아요. 네, 네. 센터 운영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지도 교수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했지만 자기 요건이 따로 또 주어져야 되나요? 자기 요건이라는 게. 이제 석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몇 년 이상이라든지. 센터 운영이요? 운영장으로 갈 때. 운영장이요? 장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어쨌든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거기까지는 올라가다고 네. 보는데 네. 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싶다. 네. 그럴 때 이제 학력이 이제 석사 이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저는 10년 이상의 네.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나요? 여기서는 기관장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상담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 그 기관장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요. 선생님 만약 슈퍼바이저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슈퍼바이저 관련이 되어진 규정은 이제 각 학회마다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네, 요거와 관련된 기관장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사법이나 이거 말고 이제 언어라든지 아니면 작업치료 쪽으로 가시면 이제 의사가 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법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막 약간 직속으로 바뀌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누구에게 위탁을 주고 있지만 직접 관할을 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자리에 질문 드리는 게 적합한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이를 놀이 치료를 보내고 있는데 네. 바우처로 해서 그 놀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장소를 고를 때 선생님들의 이력을 보고 네. 학력을 보고 네. 엄밀히 따졌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을 네. 때 과연 이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걸 네. 이 수강을 한 게 네. 경쟁력이 있나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원래 이대에서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가천대나 명지대나 이런 아이들을 이제 저도 봤는데요.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인의 전문성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이대 나온 애들이라 그래서 다 상담에 적합하냐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물론 그러고 가거든요. 아,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대. 그럼 서울대 의사가 더 좋지 않을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면 아, 이 선생님 훨씬 더 잘 봐주셔. 더 개별적으로 봐주시고 자세히 물어봐 주셔. 저 서울대 선생님은 딱 가서 딱 잘라버려. 그럼 그냥 개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입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전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예를 들어서 명지대 학생들 보면은 되게 잘 나가고요. 가천대 학생들도 잘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야, 이대에 보야 너가 더 낫다. 야, 나 같아도 너한테 보내겠다. 내가 우리 아이를 너한테 보내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상담은요, 지식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담 배울 때도 매우 많이 느끼잖아요. 상담자가 정말 중요해요. 이 대인관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아서요. 진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경쟁력을 키우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데 나 뽑아주기 기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네, 여러분의 경쟁력을 최대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외국인도 응시 자격이 있냐고요? 그거는 그러세요? 오. 중성증본 나오셨잖아요. 중성증본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잘 모르는데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표시 국적과 상관없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신분 가져줄 수 있는 괜찮아요. 주민번호가 있으시면 네, 오, 그러시대요. 실습 담당자인데 그럼 저희가 실습 기간 고를 때도 꼭 이 재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약간 장애아동이 있는 곳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하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MOU를 맺고 그래서 뭐 고기 아동들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뭐 이렇게는 가능할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냥은 좀 어렵고 근데 전 솔직히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는 별로 장애아동을 권하지는 않아요. 서로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아동에게도 여러분이 안 좋고요. 여러분에게도 안 좋아요. 즉 처음부터 심한 환자를 만나면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놀이치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데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회복되어지고 효과가 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요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약간 선생님들이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저는 조금 더 권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고 나서 거기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장애아동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달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장애아동이라 그러지 어쨌든 리스크라서 진단을 안 받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앞에 단계를 거쳐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아동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자폐아동의 기준이 명확하게 장애아동. 장애아동이요? 네네. 꼭 진단을 받은 아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발달 문제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한 기준이에요. 연령대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발달 재활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거죠. 성장기 아동이라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우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뭐 교육청에서 주는 교육청 바우처가 있고요. 되게 바우처 종류가 많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다양한 바우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제일 이제 현실적인 질문은 이제 네. 그 봉급이나 이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이렇게 측정돼서 어떻게 되나요? 기본 근데 보통은 이거는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 파트로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벌어요. 네, 타임별로.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버는 곳은 아까 이제 소아과 내에 있는 그, 바우처도 있지만 동시에 실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 실비 때문에 정말 많이 오시고 아이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버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요즘 치료비가 이게 발달재활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치료비가 많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요. 뭐 4대 6이든 5대 5든 여러분이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높은 걸 가져가고 처음에는 아마 보통 처음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4대 6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4를 갖고 기관에서 6을 갖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네? 맞아요. 짜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많이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어쨌든 여러분 슈퍼비전 받으시면서 내 전문성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나름 되게 많이 이제 경력이 쌓이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많은 아이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과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지금 심리 추천 평가를 이제 과목을 들었거든요. 네. 그럼 발달 심리 추천을 또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목 같은 경우 이제 과목명이 일치하면 가장 좋고요.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으실 때는 저는 상담을 같이 해서 이제 심리 추천 평가까지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들어간 걸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네. 다시 들어야 되는 것 같다. 보통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강의 계획안을 비교를 합니다. 강의 계획안 내용이 얼마나 원래 이 과목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 60% 이상 일치하면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확인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학과 내에서 그거와 관련이 되어져서 이제 여기 이제 제출을 하시고 이만큼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걸 그쪽에서 아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시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제가 요거 말고 아마 학과에 있는 걸로 여러분 홈페이지로 따로 들어가시면 각 과목에 강의 계획안이 있어요. 그게 어느 만에 일치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같은 거 이제 이 과목을 다 듣고 실습을 시작하고 싶으면 네. 그거는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홈페이지 기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이제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관에 나가서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학교 안에도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간대 아이들이 안 오는 시간대로 해서 여러분 실습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도 여기에 놀이치료를 합니다라고 홍보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어져서 뭐 오전 시간대는 보통 애들이 다 오후 방과 후에 많이 오니까 그런 시간대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주말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시간을 아마 조금 잘 배분해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